좋은 방법 생생법률 이슈. 오늘도 크고 작은 법률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러분을 위한 법률 상담은 물론이고요. 세상을 들썩이게 하는 이슈들을 법적으로 풀어보는 시사법률 토크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법률과 관련해 궁금한 내용이 있으신 분들은 상담 전화 02-557-8295번으로 연락 주시거나 법률방송 홈페이지 접속 후 법률상담 게시판에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래 하단에 보이는 이메일과 카카오톡으로도 상담 문의 받고 있습니다. 분야 전문 변호사가 무료로 성심성의껏 상담을 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이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방송되고 있으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유튜브를 통한 소통의 창구도 활짝 열어두겠습니다. 그럼 오늘 도움 주실 변호사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법률사무소 HY의 황미옥 변호사님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HY의 황미옥 변호사입니다. 예, 오늘도 시청자 여러분들과 시원한 법률 상담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억울하고 답답한 분들을 위해서 명쾌상쾌 통쾌한 상담, 유익한 상담 해주시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생생법률쇼, 그럼 오늘 접수된 상담 미리 살펴볼까요? SNS의 정치 성향 공개 문제되나요? 남편의 잦은 이직으로 지친 아내. 계약서 못 받았으면 계약 철회 가능할까요? 온라인 사기 고소했는데 배상 명령 신청해야 할까요? 네, 이렇게 다양한 분야의 상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잠시 후 변호사님과 함께 속 시원한 해결책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어떤 해결책이 제시가 될지 계속해서 함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생생법률쇼 첫 순서는 시청자 여러분이 법과 친해지길 바라면서 법적인 상식을 유익하게 설명해주는 시간이죠. 새롭게 시행되는 법령을 한눈에 쏙 살펴보는 이달의 법령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법령은요, 북한 이탈 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입니다. 또 북한 이탈 주민 가운데 일정 기간 취업한 보호 대상자에게 지급되던 장려금의 지급 사유를 명확하게 규정을 했다고요? 네. 북한 이탈 주민 가운데 일정 기간 취업한 보호 대상자에게 지급되어 왔던 장려금, 이 장려금을 취업 장려금과 새 출발 장려금으로 나누어 정하고 해당 장려금의 지급 사유를 좀 더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해당 장려금을 신청하려는 보호 대상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그리고 장려금을 체계적으로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네. 아울러 정부가 북한 이탈 주민, 탈북민이라고 하지요. 그 북한 이탈 주민의 초기 정착을 돕기 위해서 마련했던 취업 장려금의 지급 조건을 6개월 이상 근무에서 6개월 이상 동일 직장에서 근무로 개정도 하였습니다. 네. 예, 탈북민의 안정적인 취업을 촉진한다는 장려금 도입 취지에 맞도록 이들이 가급적 한 직장에서 장기간 일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라는 법적 개정 취지와 목적에 기반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렇군요. 근데 기존의 탈북민 지원 제도가 따로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 기존의 탈북민 지원 제도로는 3년간 최대 2,100만 원을 제공하는 취업 장려금 제도가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 지역 사회에서 정착하고 법적 보호 기간인 5년 이내에 취업한 탈북민만 신청할 수 있다는 어느 정도 법적인 제한, 한계가 좀 있었는데요. 네. 예를 들어서 건강 문제 혹은 학업 수행 등의 개인적인 사유로 당장 취업 시장 진출이 어려웠던 탈북민들 이러한 지원 장려금 받을 수가 없게 되는 거지요. 이런 점 고려하여서 통일부는 작년 11월 1일 10억 원 규모의 새출발 장려금을 다시 마련했습니다. 네. 새출발 장려금은 탈북민이 첫 거주지에 진입한 이후 5년이 지난 후라 하더라도 일정 기간만 취업을 유지하면서 1년 반 동안 최대 600만 원을 지급받는 제도였는데요. 이러한 장려금 제도가 지금까지 시행되어 왔습니다. 네, 좀 더 체계적인 장려금 지급이 기대가 됩니다. 앞서 취업 장려금의 지급 조건을 6개월 이상 근무해서 6개월 이상 동일 직장에서 근무로 개정이 됐다고 했잖아요. 이 동일 직장이라는 조건이 들어간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 개정안은 새 출발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는 사유를 보호 대상자가 이직하지 않고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라고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은 단순히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보험에 가입되기만 하면
지급하도록 장려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는데 기존 규정에다가 이직하지 않고라는 조건을 덧붙이게 된 것인데요. 이러한 조건을 덧붙인 이유는 추정이 되죠. 탈북민들이 취업 후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 장기 근속에 어려움을 겪거나 혹은 한 직장에 오래 정착하지 못하는 사례가 점점 많아지게 되면서 그간 단기간 근무와 재취업을 반복함에도 장려금은 별도로 계속하여 지급되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시행규칙이 개정된 것입니다. 네, 그러면 반복 지급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북한 이탈 주민의 입국은 2012년 이후 연간 평균 1,000명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들의 안전한 정착을 위해서 북한 이탈 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만 이미 북한에서 형성된 사회와 경험과 이 제도적 차이가 한국 사회 적응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요? 네, 동국대 연구진은 북한 이탈 주민의 법의식이 범죄 행동에 미치는 영향이란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네. 해당 논문에서는 북한 이탈 주민의 법의식 수준과 또 범죄 행동 간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게 되었는데요. 분석 결과 북한 이탈 주민이 법을 친근하게 느낄수록, 즉 법 친밀감이 높다고 보일수록 범죄 행동 가능성은 36.4% 감소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은 아니겠습니다만은 법 신뢰감과 법 효능감이 높을수록 범죄 행동이 줄어든다라는 점 분명히 착안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겠네요. 근데 단순히 법 지식을 많이 아는 것은 범죄 예방 효과는 미미할 것 같은데요. 북한 이탈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대한민국 법 교육에 좀 한계가 있진 않을까요? 예. 해당 논문을 발표했던 동국대 연구진은 향후 법 교육이 단순한 지식 주입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그것을 넘어서서 법에 대한 긍정적 정서와 신뢰를 체득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법교육 프로그램 개선이 요구된다라고 할 텐데요. 현재의 교육은 헌법, 민법, 형법의 기초 지식을 습득시키거나 생활법률 전달하는 데 치중되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법에 대한 신뢰 그리고 친밀감을 높이는 방향으로 전반적인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라는 취지인데요. 동국대 연구진은 경찰 특강, 법원 방문 혹은 사례 기반 체험형 프로그램 확대 등을 권장했습니다. 특히나 모의 재판과 같은 참여형, 체험형 학습, 그리고 토론과 역할극, 그룹 활동 등 이러한 활동은 이를 강화할수록 법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직접적인 경험치를 높인다라고 봐서 이러한 방식이 특히 강조되었습니다. 네. 사실 법은 일반인들에게도 어렵게 느껴지긴 합니다. 하물며 다른 환경에서 사회화가 된 북한 이탈 주민들에게는 더욱 문턱이 높을 것 같은데요. 이 법과 관련한 좀 정서적 접근이 필요해 보이긴 하는데 황 변호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북한 이탈 주민이 전혀 다른 제도와 환경에서 이주해 왔다는 점은 누구나 알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 점 반드시 고려할 수밖에 없죠. 따라서 그들에게는 법교육이라는 것이 어찌 보면 와닿지 않을 터인데요. 그러한 법교육이 단순히 일방적으로 진행된다거나 기초지식 주입에만 그친다면 오히려 거부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고 또한 입국 과정에서도 위축감이나 혹은 고난이 부정적 반동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 착안해야겠습니다. 네. 향후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한 법 교육은 정서적 접근을 병행한 체험형과 참여형 법 교육의 효과성 그리고 북한 이탈 주민의 법의식과 범죄 행동의 관계는 앞으로도 꾸준히 연구되어야 할 분야라고 보입니다. 네. 변호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북한 이탈 주민은 정말 전혀 다른 체제와 사회에서 온 만큼 좀 이들의 정서를 고려한 맞춤형 교육, 특히 우리 법에 대한 이해를 돕는 과정이 좀 불필요한 거부감을 일으키지 않는 선에서 좀 운영 유지돼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새롭게 시행되는 법령을 살펴보는 이달의 법령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렵고 복잡한 법률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생생법률쇼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생생법률쇼에선 민사, 형사, 가사 등 각 분야 전문 변호사들이 매년 800여 건의 법률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고 있는데요. 그럼 무료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3가지 방법, 지금부터 소개합니다. 첫째, 02-557-8295번으로 전화해 법률 상담 신청을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
법률 상담 게시판에 사연을 올린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속 시원한 법률 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상담 신청하세요. 네, 지금부터는 생생법률쇼가 자랑하는 성심성의 무료 법률 상담 시작해 보겠습니다. 전화 상담 연결돼 있는데요. 받아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점이 궁금해서 연락 주셨나요? 저는 지금 스마트 스토어 판매자인데요. 네. 어떤 그 사람들이 단체로 몰려와서 음. Q&A란에, 악플 같은 거를 하룻밤새 100개 넘게 이렇게 달았거든요. 네. 네, 그것 때문에 연락드렸습니다. 그 전에 어떤 사연이 좀 있었을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제가 SNS에 네. 제 정치 성향을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랬더니 이제 이게 정치적으로 얘기를 해도 되나요? 네, 사연 상담을 네. 주셨으니까 네, 충분히 네.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극우 단체 쪽에서 네. 요즘 소위 좌표 찍는다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 사람들이 이제 어떤 타겟을 삼아서 좌표를 찍으면은 사람들이 단체로 몰려와서 그렇게 하는 건데 네. 저는 정말 밤새 정말 테러처럼 느꼈거든요. 네. 갑자기 100개 넘는 그런 글들이 올라오고 그게 2주 동안 지속됐고요. 네. 스마트 스토어 거기에서 제가 삭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쪽에서 이제 삭제를 해줘야 되는데 삭제도 빨리빨리 안 돼가지고 깨진 창문 효과라고 아시죠? 네네. 게시판이 지저분하니까 계속 그런 지저분한 글들이 계속 올라왔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제가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았고 네네. 이거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막막하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좀 개인의 정치적 의견을 좀 SNS에서 자유롭게 좀 표명을 하셨을 뿐인데 네, 반대 네.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몰려와서 지금 개인 사업체시죠. 온라인 네, 스토어에 좀 네. 뭔가 악플 등을 달아서 아무래도 영업에 지장을 가고 매출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친 상황으로 추정이 됩니다. 사연을 잘 네. 들었고요. 옆에 네. 황미옥 변호사님 나와 계십니다. 구체적으로 상담 받아보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그 상담 진행하는 황유 변호사입니다. 네, 결과적으로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를 운영을 하시는데 거기서 네, 입점을 하셨는데 Q&A 게시판에 여러 가지 장사에 영업에 굉장히 지장될 만한 댓글이 많이 달린 상황으로 보여요. 네, 네. 통상적으로 인터넷 게시판에 허위 사실 댓글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죠. 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어떤 빠른 법률적 조치를 취하신 바가 있으실까요? 제가 저번에도 그러니까 사이버 수사대 통해서 경찰에 신고한 적이 있는데 지금 몇 달이 흘렀음에도 그렇게 해결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는 계속 댓글이 달리고 있는 상황이어가지고 아직 뭐 경찰에 신고하거나 그러지는 못한 상황이고요. 지금 상황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댓글뿐만이 아니라 또 이제 또 다른 쪽으로 신고를 해가지고 공무원분들이 방문하신 적도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리고도 무엇보다도 여쭙지 않을 수 없는 것이 허위 네. 댓글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여쭈어봐야 되는데 마침 네. 방송 시작 전에 미리 체크한 바에 따르면 지금 네.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이런 네. 내용인 것 같아요. 맞으신가요? 네. 그러니까 저는 지금 동치미와 물김치 전문점을 하고 있는데 저는 100% 국산만 사용합니다. 그거는 뭐 저는 당당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데 계속 댓글에 중국산 재료 쓴다, 냄새 난다,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그게 허위 사실임에도 저는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게 되더라고요. 예. 자, 그러면 네, 허위 사실은 명확해졌어요. 지금 내용을 네. 보면 일단 상담자분께서는 국내산, 국산 동치미와 김치 판매업소를 운영을 하시고 계신데 네, 이 네, 댓글에 나온 내용을 잠시 조금 전에 보셨다시피 중국산 김치라고 하면서 단정적으로 이야기하는 부분도 있었고 네, 네, 또한 뭐 범죄자를 옹호하는 사람이 운영하는 가게라면서요. 네, 또 네. 뭐 속 더부룩해지는 동치미를 판다면서요. 혹은 동치미에 냄새가 많이 나나요. 문의 내역 보니까 냄새가 많이 나나 봅니다. 라는 이야기를 함으로써 누군가 어떤
불필요한 내용의 사실을 여러 가지 내용을 적시를 한 것이 보이는데요. 네네. 사실이냐 아니냐가 일단 먼저 1차적으로 판단이 되어야 되는데 말씀을 들어보면 일단은 국내산만 판매하신다는 점, 아울러 네. 뭐 범죄자를 옹호하는 사람이 운영하는 범죄자 옹호하실 리가 없다고 보는데 네, 당연히 그 범죄자는 이재명 대통령을 칭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이 허위 사실이냐 혹은 진실한 사실이냐에 따라서 그 죄명을 판단하는 구체적인 조문이 달라진다고 보셔야 하는데 일단 네. 이름은 적어도 국내산 김치를 판매하는 업체를 향하여 중국산 김치를 판매한다라고 한 자체는 허위 사실로 보이고요. 네네. 자, 그렇다면 허위 사실은 분명한데 네. 이에 대해서 어떠한 법적 조치를 취해야 되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진다고 봐야 되죠. 네. 상담자분은 아직 경찰에 어떠한 수사를 촉구하거나 수사를 요청하신 바는 없으신 걸로 보입니다. 지금 이 상황은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이게 개개인이 아니라 그쪽 사람들이 좌표라는 걸 찍어가지고 단체로 이렇게 행한 행동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저는 정말 일방적으로 테러를, 그러니까 한두 명이 그냥 이렇게 정치적 성향이 달라서 그렇게 한 게 아니라 단체로 서로 이걸 공유하면서 여기 가서 이런 내용으로 글을 써라 이렇게 좌표 찍어서 하는 거는 뭐 온라인에는 이런 거는 뭐 더 가중처벌돼야 하지 않나 그런 것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래요. 일단 지금 경찰에 빨리 검거를 해주세요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만한 죄명 조문은 네. 형법상의 명예훼손죄, 허위사실 적시의 명예훼손죄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네. 아울러 형법상의 허위사실 유포 혹은 여러 사람이 단체로 속된 말로 때려와서 지금 이런 댓글을 달고 있으니 뭐 위력이라고까지 봤을 때 네네. 이런 부분에 의해서 형법 314조에 따른 업무방해죄 처벌을 의율할 수 있고 마지막으로 정보통신망법상의 명예훼손죄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요. 네. 그러면은 이제 업무방해죄가 가장 주된 내용으로 보이는데 업무방해죄라는 것은 허위사실 유포라는 행위 태양 자체는 분명해 보이는데 네네. 업무방해죄가 그리 쉽게 성립되는 범죄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런 부분이 있어요. 허위 사실을 유포했고 적시를 했는데 네. 그로 인해서 상담자분의 어떤 영업에 방해되는 적어도 위험성 정도는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공교롭게 이런 댓글을 달았는데 매출은 자꾸 올라간다거나 혹은 매출이 떨어지긴 했는데 비단 이러한 댓글 이슈뿐만이 아니라 상담자분의 어떤 영업체에서 뭐 직원이 나간다는 등 아니면은 갑자기 품질 자체의 진짜 맛이 어떻게 됐다는 등 여러 가지 인과관계가 달리 부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업무방해죄를 고소는 하실 수 있지만 업무방해죄 자체로 의율되는 것은 좀 난이도가 높은 형법상 죄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물론 제가 그렇다고 해서 그 죄로 고소를 하시지 말아주세요라는 뜻은 아니에요. 그러한 요건을 까다롭게 충족을 시키셔야 되는 게 첫 번째고요. 네네. 그 다음은 이제 명예훼손죄 부분인데요. 네. 명예훼손죄는 해당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입니다. 이 내용은 일단 허위사실 적시가 맞고 네. 아울러 이 내용에 의해서 상담자분, 그러니까 물건을 파는 사람의 명예가 굉장히 훼손이 됐죠. 특히 범죄자를 옹호하는 사람이 운영하는 가게, 이거 사실 결코 명예를 실추시키는 내용이지 이렇게 올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죄명을 적시하고 형사 고소를 진행하시는 것이 제가 보기엔 가장 빨라 보이고, 예, 일단 캡처는 다 해두셨을 것 같은데 맞으신가요? 네. 예, 그리고 이러한 글이 달렸던 그 계정, 아이디, 게시 시간, URL 그리고 그로 인하여 상담자분의 영업에 어떠한 피해가 끼쳐지게 됐는지 피해 내용, 업무에 지장됐던 증거 이런 것들을 모두 남기셔서 형사 고소를 진행하셔서 수사기관에 처벌을 좀 의율하는 것이 맞다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선생님 어떤 몇몇 사람은 정말 2주 동안 제가 어디를 가든지 뭐 SNS, 인스타그램, 스레드 다 찾아와가지고 계속 저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게시글도 계속 올리고 그런 거는 스토킹은 안 되나요? 스토킹 범죄가 원래는 자꾸 찾아오거나 집 앞에서 쳐다보거나 이런 죄로 한정됐었는데 최근에
지속적으로 댓글을 반복해서 허위적으로 다는 아. 행위도 스토킹 범죄 행위 유형으로 추가가 됐습니다. 아, 그래서 마찬가지로 상담자분이 지금 현재 뭐 여러 댓글 형태나 아니면 네네. 인터넷에서 여러 가지 뭐 글을 남기는 형태로 접근하는 방식으로 자꾸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침해를 당하시고 있다면 스토킹에 대한 스토킹 범죄 처벌에 관한 법률에 의한 처벌 가능성도 검토하시고 그 아. 부분까지 추가하셔야 될 걸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반복적으로 계속 그렇게 하니까 저한테는 그게 되게 공포로 다가오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스토킹 범죄 왜냐하면 스마트 스토어 같은 경우는 제 주소와 모든 게 뭐 연락처, 이름 이런 정보가 다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반복적으로 저를 그렇게 계속 괴롭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가 공포를 느끼고 이 사람이 혹시 나를 찾아와서 해코지하지 않을까, 내 주변을 해코지하지 않을까 이런 공포가 조금 저는 있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 스토킹 범죄의 특징이 피해자가 일상생활을 유지하기도 힘들 정도로 공포감이 엄습해 온다는 게 그 범죄 피해의 특징인데요. 네, 그런 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스토킹 범죄 처벌법에서는 네. 특수하게 사전 조치를 규정을 해두고 있어요. 예를 들면은 경찰에 일단 스토킹 범죄가 발생했어요, 처벌해 주세요, 혹은 수사해 주세요 하시는 순간 경찰이 네. 직권으로 사전 처분을 그러니까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긴급 조치를 할 수 있는데 가령 그 네. 행위자를 색출하여서 더 이상 이런 행위를 하시지 말라라는 경고를 할 수 있고 앞으로 네네. 반복될 경우 처벌될 수 있다라는 미리 긴급 조치를 취할 수 있으므로 스토킹 범죄 처벌법에 의해서 고소권도 좀 검토하시는 것이 유의미해 보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아니, 추가로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신가요? 이거를 뭐 좌표 찍고 이렇게 집단으로 공격하는 거는 법적으로 어떻게 처벌할 수 있는 기준은 없나요? 왜냐하면 저뿐만 예. 아니라 피해자가 많습니다. 이 좌표 음. 찍어서 공격받는 사람이 피해자가 많기 때문에 저는 이번 일 빼고도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게 이렇게 단체로 좌표 찍어서 때로 공격하는 게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있는지 그걸 여쭙고 싶습니다. 그죠. 그 요즘에 인터넷에서 한 사람 찍어서 단체로 뭐 괴롭히는 이런 행위들이 자주 발생을 하는데 네네. 지금 상황에서는 그 올렸던 댓글, 글 네. 등의 내용이 어떠한지, 명예를 훼손할 만한지 혹은 업무를 방해할 만한 건지 그렇게 해서 처벌되는 것이 한 방법이고 네네. 혹은 말씀 주신 것처럼 한 사람이 혹은 여러 사람이 반복해서 계속적으로 접근하고 두려움을 느끼게 한다면 스토킹으로 우율하고 현재로서는 이렇게 되는 거고요. 단지 네. 한 사람을 어찌 보면 이제 괴롭히기 위해서 단체 집단 린치를 하기 위해서 다 같이 달려들어서 글을 남겼다. 단지 네네. 그것을 구속요건적 행위라고 보긴 아직은 어렵다고 보여서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형법상 혹은 정보통신망법상 그리고 스토킹 범죄 처벌법 이런 법률로서 처벌할 수 있는지를 좀 법률적으로 검토 받으시고 핵심 증거 좀 모으시고 수사를 네네. 우율하시는 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타당해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좀 변호사님께서 상세하게 조언을 해주셨는데 도움이 되셨을까요? 네, 큰 도움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변호사님 조언 바탕으로 잘 대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네. 사실 정치 성향이라는 것은 개인의 자유이고 그것을 표현할 수 있는데 좀 다른 의견, 다른 성향을 가졌다고 해서 좀 영업에 지장이 갈 만큼 이렇게 피해를 지속적으로 끼치는 것 좀 뭔가 법률적으로 해석했을 때도 분명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네. 자주 언급되는 법령이 그 명예훼손죄 그리고 업무방해죄인데 그 상담자분과 상담한 도중에도 말씀드렸지만 네. 해당 사실이 빈번하게 이렇게 이슈에 오르긴 합니다만 그것을 처벌하는 것은 사실 쉽진 않습니다. 일단 그렇군요. 증거 확보가 필요하죠. 네. 피해를 입으셨다라면은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먼저 확보하셔야 됩니다. 네. 게시글을 캡처한 화면, 왜냐하면 금방 삭제할 수 있기 때문이죠. 네. 아울러 게시 시간, URL,
그리고 닉네임이건 아이디건 게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어떤 단서, 피해 내용, 그러한 글로 인한 자신의 피해 상황, 업무 지장의 증거 이런 것들을 모두 확보를 해야만 향후에 처벌까지 나아갈 수 있다는 걸 분명히 하시고요. 아울러 이러한 행위들이 미묘하게 처벌 조항이 조금씩 다릅니다. 이런 점 행위의 특성을 파악하셔서 적절한 죄명으로 의유를 하셔야 되는데요. 그 수사기관들 중에서는 그러한 행위 사실이 비록 A 죄명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B 죄명으로 의율할 수 있다 해서 처벌을 해주시는 경우도 있지만 A 죄명으로 고소하셨으니 A 죄명만 판단하겠습니다. 혐의 없음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으니 죄명 자체를 잘 판단하시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눈으로 확인 가능한 피해 사실 입증에 좀 주력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형법상 또 정보통신망법상 형사 고소를 진행하는 게 좋다고 말씀을 해주셨고 또 스토킹 범죄도 언급을 해주셨는데 사실은 스토킹이라는 것은 좀 정신적으로 상당히 영향을 받았고 좀 악영향을 받았다. 그래서 내가 지금 공포감을 계속해서 느끼고 있다. 이런 거를 좀 증거화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정신과적 치료를 받지 않아도 이게 입증이 될까요? 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주셨는데 그 피해자분들 중에서 내가 정신적인 힘듦이 있었으니 나의 위자료를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은 하시지만 똑같은 힘듦 상황에서도 누구는 위자료가 더 많이 나오고요. 손해배상 판결이 더 많이 나오고 누구는 적게 나오는데 결국은 그런 부분은 이 사람이 얼만큼 정신적 고통을 겪었는지에 대한 입증의 문제라고 보셔야 됩니다. 아무래도 어떠한 행위가 발생했고 피해가 발생했다면 정신적 고통이 발생했을 것은 충분히 관념상 추정이 된다라고 판결을 해주기는 합니다만 거기에 더해서 정신과 진단 자료나 혹은 여러 차례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서 병원에 방문했던 이력 등을 첨부해 주신다고 하면 피해 배상인 위자료에 있어서 좀 더 나은 판결, 좀 더 상향된 위자료 판결을 받으실 수 있는 좋은 자료라고 보이니 상황이 발생했다고 해서 창피하다고 해서 일부러 참으시거나 병원을 굳이 방문하지 않으시거나 하는 것은 오히려 만류드리고 하지 않아야 될 행동이라고 보입니다. 네. 지금 상담자님께서 특정 집단에서 좌표를 찍어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댓글 공격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리고 이렇게 특정 집단 중에서도 특정 인물들의 지속적인 공격이 좀 가장 큰 문제라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이들을 콕 집어서 형사 고소를 진행할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그 상담자분께서는 여러 사람이 몰려와서 나를 사이버 공간에서 괴롭히는 것이 너무 두려웠는데 이거 자체를 어떻게 처벌할 수 있지 않냐라고 질문 주셨지만 아직까지 집단으로 사이버 괴롭힘을 한다는 것만으로 어떠한 죄를 의율하기는 어렵고요. 다만 사회자님 말씀 주신 것처럼 고소를 진행할 때에는 개별 행위자들의 댓글 내용 혹은 댓글 행위의 횟수, 지속성, 반복성 이런 걸 가지고 한 명 한 명을 별도 고소를 하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최선이라고 봐야 되고 다만 고소인 한 명, 피고소인 한 명의 사건보다는 다수의 가해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은 피해자의 피해 정도, 피해 입증도 굉장히 수월할 것으로 보여서 그런 부분, 절차적인 부분에서 유리한 판단과 절차적 이점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네. 근데 이미 한 차례 사이버 수사대에 신고를 해본 적이 있는데 절차가 너무 오래 걸렸고 처벌 수위도 낮았다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개인이 감당하기엔 너무 버거운 상황이 지금 분명해 보입니다. 개인 차원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아무래도 좀 변호사님과 함께 좀 대응을 하는 것이 더 수월할까요? 예. 상담자분께서는 어떠한 절차를 취하셨다고 하시긴 하는데 이것이 정확히 형사상 고소 절차를 취하신 건지 좀 의문이긴 하고요. 네. 정식의 형사 고소를 진행하시는 것이 더디다 하더라도 사건 진행에는 가장 원활하다고 보이고요. 다만 중요한 것은 혐의가 어느 정도는 분명해야 된다는 것이죠. 증거도 있어야 할 것이고요. 네. 단순히 사이버 수사대에 신고를 해서 적절한 행정적 조치를 취해 주세요. 혹은 글을 삭제해 주세요. 네.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 자진 클릭 기능을 이용해서 삭제해 주세요. 이러한 내용으로는 사실 시간도 많이 걸리고 보통 운영하는 기업 측이 어느 한 측의 편을 들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시원한 결론을 볼 수 없다라는 게 가장 문제인 것이죠. 네. 따라서 내가 지금 형사적으로 형사적인 피해를 입은 것이 분명하다라면은 정식이 수사를 의뢰하는 것이 가장 타당해 보입니다. 네. 변호사님께서 다양한 방안들을 제시해 주셨는데요. 상담자님께서 꼭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점이 있다면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죠.
예. 한 가지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부분인데요. 생각할 때에는 경찰 혹은 검찰 측에서 수사기관이 수사를 한 다음 법원의 처벌을 받게 되면은 모든 것이 마무리되겠거니 하겠지만 정확한 것은 사실 나의 손해배상인 거죠. 이 손해배상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매출은 떨어졌다, 영업수익은 떨어졌다. 그런데 그 스마트 스토어에 올랐던 Q&A 게시판 댓글 때문이다. 인과관계 입증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네. 이 때문에 피해는 피해대로 있고 손해를 정확히 배상받지 못하는 부분이 있으니 지금 여러 가지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면 그러한 댓글 때문이다라는 거에 대한 지금 시점에 즉시성 있는 증거를 확보하시기를 권해드리고 자칫 그렇지 않으면 오로지 위자료만 받는 판결로 끝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중요시하시고 무엇보다도 지금 한참 가해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지금 상황에서 확보할 수 있는 최대한의 증거를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네. 변호사님 조언 참고하셔서 꼭 원하시는 결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렵고 복잡한 법률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생생법률쇼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생생법률쇼에선 민사, 형사, 가사 등 각 분야 전문 변호사들이 매년 800여 건의 법률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고 있는데요. 그럼 무료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3가지 방법 지금부터 소개합니다. 첫째, 02-557-8295번으로 전화해 법률 상담 신청을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 법률상담 게시판에 사연을 올린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속 시원한 법률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상담 신청하세요. 네, 이번에는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 들어온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만나보시죠. 저는 결혼 10년 차 워킹맘입니다. 남편은 결혼 초부터 직장을 자주 옮겼습니다. 처음엔 회사와 맞지 않아서 윗사람과 문제가 있어서라는 이유를 들었지만 이직은 점점 잦아졌고 한 직장을 2개월도 채우지 못하고 그만두는 일이 반복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가족의 생계는 늘 제 몫이 됐습니다. 남편이 쉬는 동안 생활비는 물론 대출비까지 제가 책임져 왔습니다. 남편은 새로운 직장을 구할 때마다 새 옷을 장만하면서 첫 출근에 대한 기쁨을 만끽하지만 며칠 만에 끝나버리고 또다시 회사에서 스트레스를 받는다며 짜증을 내기 시작하고 퇴사를 준비합니다. 남편은 평생 직장을 구한다며 이직을 반복하지만 저는 이제 지쳐갑니다. 제가 자녀 입학 문제로 휴직이나 퇴사해야 할 것 같으니 이번에는 1년만 버텨달라고 부탁하자 우리 생활비는 어떡하냐, 오래 다녔으니 그냥 계속 다녀라 라고만 합니다. 저는 이제 결혼을 유지할 자신이 없습니다. 남편의 반복적인 이직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제가 법적으로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하셨습니다. 네, 요즘 이직 정말 많이 하긴 하는데요. 그런데 가정이 있고 또 자녀가 있다면 잦은 이직의 아내로서는 정말 큰 스트레스가 될 것 같긴 합니다. 이 남편의 반복적인 이직과 이 단기 퇴사가 혼인 파탄 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예. 그 사례를 보면 남편분이 참 재밌으신 것이 네. 본인은 여러 차례 자주 이직을 하시면서 아내분이 그만하시려고 하니까 오래 다녀라라고 하시는 오히려 거죠. 막았어요. 네. 예, 참 안타까운 사연인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이 사안 때문에 좀 판례를 좀 봤습니다. 그러니까 잦은 이직도 과연 이혼 사유에 해당할 수 있는지를 판례를 보는데 네. 대부분의 잦은 이직 사유인 경우, 이혼 사유가 문제된 이혼 사건인 경우 네. 단지 잦은 이직만 이슈가 된 부분은 거의 없죠. 잦은 이직이 시작이 되어서 서로 다툼이 벌어지고 그것이 불화와 갈등으로 불거져서 도저히 회복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이어지는데요. 지금 이메일 상담 사연에도 보면은 남편의 잦은 이직, 그 과정에서 새 옷 장만 혹은 여러 가지 비용 지불 등등의 문제가 되니 네. 아내분도 지쳤다. 그래서 이제 1년만 버텨달라는 이야기까지 나오는 상황이어서 이것이 결국 크고 작은 불화를 불러일으키는 중요한 요인이 아닌가 합니다. 네. 일부 서울가정법원 판례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잦은 이직으로 인하여 부부간의 크고 작은 불화가 일어났고 그 과정에서 부부 사이의 갈등이 더욱 커져갔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는 재발 방지의 약속을 했지만 그조차 지키지 않았다. 그렇다면
부부의 혼인관계는 파탄에 이르는 것이 맞고 아울러 파탄의 근본적이고 주된 책임은 이직과 불화를 일으켰던 그 남편 측에게 있다. 그러한 남편은 아내에게 위자료 액수를 1,000만 원 정도로 배상하라는 판결이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네. 이러한 점이 바로 적용되기는 어렵겠지만 이혼 사건 특성상 네. 어렵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참작 요소는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단기 퇴사, 잦은 이직 이러한 상황이 반복된다면 그리고 부부로서 갈등이 회복되기 어려운 지경까지 이르렀다면 이것은 이혼 사유, 파탄 사유 된다라고 봐야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사연을 보면 이직 준비로 가족 생계를 대부분 상담자이신 아내가 전담해 온 상황입니다. 남편의 부양 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도 있을까요? 이 부분은 좀 엄격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우리나라 이혼제도 법제는 유책주의죠. 즉 유책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나라 입법에서는 부부간에는 상호간에 동거하고 부양하고 협조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같이 살아야 되고요. 혹은 한 측이 한 측, 쌍방이 서로 경제적 부양과 지속적인 도움을 해야 되는 거고 협조해야 되는 의무인데 이것을 불이행한 측에 대해서 이 재판상 이혼 청구를 할 수 있다는 유책주의를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어느 정도에 이르러야 동거 의무를 위반하고 부양 의무를 위반한 것인가가 문제될 텐데 네. 이 사건은 일단 동거하시는 것은 맞지만 과연 부양 의무를 불이행했는가 이 부분은 사실 법원이 굉장히 엄격하게 보고 있습니다. 네. 가령 이런 부분인 거죠. 한 측이 별거를 선언하고 별한간 이유 없이 집을 나가더니 15년간 연락이 두절되었다. 동거하고 부양할 의무 불이행으로서 전형적인 이혼 유책 제공하는 상황인 거죠. 네. 혹은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아이의 공식적으로 외도를 선언하고 난 더 이상 돕지 않겠다라고 해서 한 측 아내만이 아이들을 키워왔다. 이건 역시 부양 의무의 명백한 불이행이라고 보는데 사안과 같이 거주하면서 어찌되었든 남편이 부적절할지언정 잦은 이직을 하면서 구직 활동한다거나 재직한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이 정도로는 부양 의무 불이행으로까지 이어지긴 좀 어렵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좀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잦은 이직이 불화와 갈등을 발등이 곤상이 됐을 때에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진다는 것인데요. 요점은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에는 남편의 부양 의무 위반만으로 이혼을 이야기하기는 좀 부족하지 않나라는 의견 드립니다. 네. 좀 엄격하게 적용해야 된다는 그 필요성은 충분히 이해가 돼서 또 질문을 드리면요. 이 직장 스트레스를 이유로 한 잦은 퇴사, 아내가 이해해주지 않았다고 해서 좀 이혼 시 아내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은 없을까요? 사건에 따라서 좀 그렇게 볼 수도 있죠. 네. 그 남편이 가령 성실하고 최선을 다하여서 이직을 시도를 하였고 실제로 해당 직장에서 여러 가지 문제된 일들이 많았다. 그래서 어찌되었던 자녀들과 아내를 건사하기 위한 목적으로 새롭게 이직하고 이런 사정이 있는데 아내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견디기만을 강요했다. 이것은 오히려 이혼 시 아내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겠죠. 네. 하지만 지금 상담 내용을 봤을 때에는 글쎄요, 남편분이 과연 그 정도의 이른지는 좀 부정적으로 보이고요. 네. 사안에 따라서 자칫 잦은 이직만을 문제 삼는 것은 이혼 시 아내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은 있다라는 답변 드리는 게 적절해 보입니다. 네. 그럼 만약 이혼 시점에 남편이 직장을 다니고 있어도 과거에 반복된 이직 이력은 불리하게 작용할 수가 있겠죠? 글쎄요. 잦은 이직 끝에 남편분이 결국은 평생 직장을 찾았다. 이렇게 된다고 하면 사실 비난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또 다른 보이고요. 해석이 필요한 상황이군요. 맞습니다. 또 다른 해석이 필요하다고 네. 보이고요. 단지 반복된 이직 이력이 있다는 것만으로 과거에 특히 이력이 있다는 것만으로 남편의 유책을 이야기하기는 어렵고 현재 무직이고 구직의 의사 전혀 없음 이렇게까지 된다고 하면 남편의 분명한 문제가 있다고 봐야겠습니다. 네. 그럼 이혼 시 재산 분할이나 위자료 산정에 남편의 잦은 무직 기간은 얼마나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예. 사실 재산 분할부터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네. 재산 분할은 핵심은 기여도죠. 서로 간에 얼만큼 기여를 했냐, 그래서 얼마를 가져가냐 이런 부분인데 여기에서 일단 기본적으로 서로 간에 재직했던 기간 그리고 해당 기간 동안에 불러들인 소득을 비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 감안한다면 남편이 잦은 무직 기간이 반복되었다. 반드시 재산 분할에서 기여도에서 불리한 사정으로 볼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네. 아울러 위자료 같은 경우는 좀 전에 참조 판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한 이직 문제, 구직 문제, 무직 문제 때문에 부부간의 불화와 갈등이 야기되었다면 그것은 결국 그 남편 층의 주된 유책 사유라고 봐서 남편은 아내에게 위자료 배상 책임 인정될 수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네. 그럼 상담자가 지금부터 준비해야 할 증거 자료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혼을 마음 먹기도 힘들고 그것을 판단하기 전에 미리 증거자료 모으는 것도 힘들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료는 한번 편안하게 좀 모아보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이고요. 그 과정에서 남편분에게 거듭 구직을 재촉하거나 혹은 남편과 여러 차례 같이 대화를 하면서 소통하려고 했던 그런 이력들을 좀 남겨두신다면 아내 측도 최선을 다하였다라는 것에 대한 증빙이 될 수 있다라고 보입니다. 네. 자, 계속해서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 들어온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만나보시죠. 가게를 시작하면서 포털 사이트에 음식점 등록을 했는데요. 어떤 홍보회사에서 온라인 광고를 해준다며 전화가 왔습니다. 사진 편집과 동영상 제작, SNS에 광고 등을 하기로 하고 신용카드 번호를 불러준 뒤 100만 원을 결제했는데요. 계약서를 보내달라고 했는데 차일피일 미루더라고요. 근데 얼마 뒤 업체에서 만들어준 결과물이 너무 허접했습니다. 사진이나 동영상 품질이 전혀 마음에 들지 않아서 수정을 요구하니 추가 금액을 결제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게다가 광고 게시물을 올려준 SNS는 팔로워가 100명도 되지 않았습니다. 너무 화가 나서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하니 사진 및 영상 제작 비용과 SNS 게시 비용, 그리고 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 40만 원을 달라고 하네요. 찾아보니 계약서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14일 이내 해지할 경우 위약금을 주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데 맞나요? 하셨습니다. 네, 업체로부터 계약서를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구두로 신용카드 결제까지 진행이 됐는데요. 이런 경우에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이 됐다고 할 수가 있을까요? 예, 일단 계약서를 썼냐 혹은 쓰지 않았냐 구두에 불과하냐 이것은 계약 성립의 본질적인 내용은 아니라고 보셔야 됩니다. 네. 수많은 사건들이 단지 구두에 의한 약정이란 이유로 사건의 성부가 판단된다는 점을 본다면 계약서를 쓰지 않았다, 계약서를 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계약은 성립되었다라고 봐야 합니다. 네. 심지어 상담자분께서는 상황을 들여다보았을 때 구두로 이야기한 후에 스스로 신용카드 결제 정보까지 넘겨주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계약은 유효하게 성립되었다라고 봐야 되는데 여기서 하나 추가로 이야기할 것은 계약의 특수성이죠. 즉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아마 상담자분 사례에도 나오는데 네.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인데 이 법에 따르면은 이 계약 당사자의 아주 차이나는 그 효력이나 그 지위를 봤을 때 계약은 성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청약 철회 등의 특수한 권한을 인정해주고 있다는 점 알 수가 있지요. 그것은 네. 조금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광고업체가 위약금 40만 원을 요구하는 것은 법적으로 타당한지 이 부분을 짚어주실까요? 예. 만약 약정을 했다면 기본적으로는 그 약정에 따라 위약금 지불하셔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하지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서 재화 등을 거래를 하는데 계약 당사자의 지위가 서로 너무 차이가 난데 한 측이 너무 우월하고 한 측이 너무 미약하다면 이런 경우는 계약의 원칙의 예외를 계속 인정할 수밖에 없는데 말씀 주신 것처럼 단지 해지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위약금을 부여한다. 이것에 대해서는 그 해당 법령에서 인정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도 있고요. 또한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이러한 사례인 경우 위약금은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다수 선례를 발표하고 있어서 네. 위약금까지 지불하는 것은 글쎄요. 사안의 구체성이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만은 지불할 가능성이 매우 낮아 보인다라는 게 의견입니다. 계약서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14일 이내 해지할 경우에는 위약금을 주지 않아도 되는 건 맞을까요? 예. 방문 판매법에서는 청약 철회 권한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분이 우리 집으로 오셔서 방문한 것이 아닌데 어찌해서 방문 판매법이 적용되냐라고 의문을 가질 수는 있겠습니다. 하지만 방문 판매법에서는 비단 방문 판매에 의한 거래만 한정하지 않고 전화 권유 판매로 인한 재화 판매까지 모두 포함하여서 규율하고 있는데요. 상황이 지금 딱 전화 권유 판매에 해당해 보입니다. 전화를 이용하여 소비자에게 재화
구매를 권유하거나 전화 회신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재화를 판매하는 경우 바로 이러한 사안인데, 이러한 경우에는 어느 정도 매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가 청약을 다시 철회할 수 있는 권한을 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단순한 조금의 정보만을 가지고 섣부르게 계약을 체결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이러한 유형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계약서를 받은 경우라면 받은 날로부터 14일, 혹은 계약서를 받지 못하였다면 방문 판매자 혹은 전화 권유 판매자의 주소를 안 날 혹은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14일 이내, 이런 부분에서 그 기간 내에 청약을 다시 철회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점 감안한다면 상담자분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14일 이내 해지할 수 있는가요 하는 그 기간 빨리 계산해 보시고요. 가능하다면 청약 철회권 행사하시기를 권합니다. 네, 자, 계속해서 마지막 사연 만나보시겠습니다. 올해 초 온라인 사기를 당한 후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저 말고도 피해자 수가 50여 명이나 되는데요. 조직적 사기인지 공범도 많더라고요. 제가 고소한 피고인은 계좌에 입금된 피해자들의 돈을 다시 다른 이에게 입금해주는 역할을 했는데요. 계속 본인도 사기를 당했다고 주장하더군요. 근데 얼마 전에 사건이 재판으로 넘어가게 됐는데 배상명령 신청을 하라는 안내 문자를 받았습니다. 공범이 많으면 배상명령 신청을 해도 대부분 각하 판결이 나온다던데 실제로 어떤지 궁금합니다. 그냥 차라리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게 나을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하셨습니다. 지금 피해자 수가 50여 명이고 공범이 다수인 사건입니다. 지금 상담자님 말처럼 이번 사건의 경우 배상명령 신청을 해도 대부분 각하 판결이 나오는 게 맞는 건가요? 예, 배상명령 신청이라는 것은 어떤 범죄에 관한 처벌의 판결을, 유죄의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 비단 유죄 판결과 처벌 형량만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범죄 피해자가 민사적인 배상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한꺼번에 1타 2피라고 하나요? 두 가지 판결을 동시에 받을 수 있는 굉장히 소송 촉진을 할 수 있는 방법인데, 네. 이 부분이 좀 애매하죠. 사기죄에서 일단 배상명령 신청을 하는 경우는 많습니다. 피해액이 분명하니까요. 하지만 이런 경우라 하더라도 배상명령액이 불명확하다라면 실제적으로 판결이 좀 나오긴 어려운 부분이 현실적으로 존재합니다. 지금 피고인이 본인도 사기를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돈을 전달하는 전달책 역할만 했을 경우에 형사재판에서 유죄 판결이 내려지더라도 배상명령을 신청하면 그럼 전액 배상 책임 인정될까요? 예, 그 소송촉진법에서는 사기죄에 의한 범죄 사건이라면 그 배상명령을 제도 자체를 인정은 하고는 있는데, 네. 배상명령을 할 수 없는 사건의 대표적인 유형이 피해 금액이 특정되지 않았다거나 피고인의 배상 책임의 유무 혹은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라면 형사재판 법정에서는 각하 판결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피해자 입장에서는 그렇죠. 아니, 내가 피해 입은 것은 이체액이라는 결과만으로 피해액은 분명하다. 어찌하여서 피해 금액이 특정하지 않았냐. 피해 금액 특정된다. 혹은 저 사람이 가담자라는 게 분명한데 네. 다 같이 공동불법 행위 아니냐, 다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사실 판결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일단 피해 금액 자체는 특정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여러 사람의 공범이 엮여 있다고 하면 일단은 그들 사이에 서로 배상 책임의 유무 혹은 범위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고요. 특히 지금 피고인이 이야기하는 것이 나도 사기를 당했다예요. 네. 즉 자신의 계좌가 활용되긴 했지만 그 계좌를 활용한 것은 나의 실수일 뿐이고 나도 계좌를 도용당했다. 이런 취지라고 보여요. 물론 지금 상황 봤을 때 이체까지 했는데 어찌하여 계좌 도용인지 좀 의문이긴 한데 그것은 나중 문제로 하고요. 이런 점 본다면은 형사사건을 판단하는 재판장 입장에서는 함부로 민사사건까지 판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네. 점 본다면 실제로 전액 배상 책임이 인정되긴 어렵고 오히려 각하 판결 내려질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의견 드립니다. 공범이 지금 여러 명인데 각 공범에게 개별적으로 배상 책임을 물어야 하는 걸까요? 그렇죠. 배상 책임, 배상명령 신청을 하는 것은 지금 상황으로는 적절해 보이지 않고 네. 별도의 민사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이고, 그렇다면 피해자의 과실상계 혹은 가해자의 죄책 가담 범위, 책임의 범위에 따라서 다른 판결이 내려질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지금 민사소송을 하는 게 더 맞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피해자가 50여 명입니다. 그럼 민사소송 진행 시에 공동소송으로 대응을 한다면 개별적으로 하는 것보다 더 유리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까요?
피해자가 50여 명이다라고 하면 뭐 현실적으로 대리인을 선임한다거나 혹은 대표자, 선정 당사자를 지정하는 부분에서 절차적 편의를 볼 수는 있다고 보이고요. 네. 아울러 입증 단계로 넘어간다면 다수의 피해자가 있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어느 정도 입증 자체는 경감된다라고 봐야 되죠. 하지만 이러한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과실 부분이나 여러 가지 가해자의 가담 범위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판단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상담자를 위한 짧은 조언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 제도를 도입한 지가 시간이 한참 지났습니다. 1981년 도입되었는데요. 하지만 지금은 점점 줄어들고 있는 방향인데 이런 점 고려한다면 각하 판결이 많은데 이런 점 고려한다면 민사 손해배상 책임을 빠르게 진행을 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생생법률쇼 오늘도 마칠 시간이 다 됐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황미옥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네, 법률상담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상담전화 02557-8295번으로 연락 주시거나 법률방송 홈페이지 접속 후 법률상담 게시판에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메일과 카카오톡으로도 상담 문의 받고 있습니다. 각 분야 전문 변호사가 무료로 성심성의과 상담을 드리니까요.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생생법률쇼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